요즘 얼굴이 희엄얼굴하게 나와서 홀로그램 컨셉이었냐 저승사자 컨셉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로 이렇게 밝기 조작을 안 하면은 실물 그대로 제가 만약에 방송을 켜고 할 경우에 얼굴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넘겨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조절을 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바이든, 새해 첫 일정은 밥상 물가 잡기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인데요. 대체 왜 바이든 형은 연초부터 이렇게 밥상 물가를 잡는다고 나설까요?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미래를 예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주식과 재테크는 이렇게 조각조각 난 퍼즐들을 하나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사실과 논리가 만약에 딱딱 들어맞는다. 그럴수록 앞으로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선 미국은 2022년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하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상원의 임기는 6년이죠. 그러면 2년마다 하원은 한 번씩 전부 다 물갈이가 되고요. 상원은 3분의 1씩 물갈이가 되겠죠. 대통령 당선 후에 2년이 지나서 중간선거가 한번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간선거가 됩니다. 4년 임기 내 국민들은 대통령이 임무 수행을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지지율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졌죠.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에요. 다수 국민들이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잘 못하고 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끝도 없이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올해 11월 중간선거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 남은 임기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상원과 하원에서 계속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도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형이 다시 집권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바이든 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점 사항을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정육업체 그리고 석유, 해운 업체에서 반독점 조사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반독점 조사도 하고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가격을 인하를 압박을 하겠다 이 소리인데요. 두 번째는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에 금리 충격을 가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잡기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요. 하지만 우리 채널은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뭔지 딱 짚어드리면 앞으로 나타날 확률 높은 일을 찾아보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건데요. 첫 번째, 그동안에는 반독점법 조사와 소송에 착수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스탠다드 오일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IBM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되기까지도 오랜 시일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소송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998년 반독점법 소송이 진행되고 났을 때 IT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올랐던 호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죠. 그러나 이번 반독점법 소송 이슈는 정치적 명분이 있죠. 시간이 촉박하게 민주당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압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소송까지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에서 봤을 때 반독점 소송이 진행되기 전 그리고 진행된 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육, 석유, 해운 업체,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고, 두 번째,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앞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점입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오늘 하는데 어제는 서면 인사말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직접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금리 인상이 가장 특효약이죠. 그리고 또 바이든이 파월과 브레이너드를 두고 연준 의장을 지명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면담을 했죠. 근데 자신의 상황에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가장 맞는 인사를 의장으로 지명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정치적이든 아니면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든 기준금리 인상은 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올해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금리 충격이 가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건 그냥 우리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맞나요? 아니면 과거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맞을까요? 네, 당연히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정확도가 훨씬 높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지난 2017년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고요. 여기 한 번 올릴 때마다 0.25%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텐데 조금 있다가 2004년은 훨씬 더 빠릅니다. 자, 2017년 뉴스 보시면은 옐런 의장이죠. 당시 미연준 의장이 매년 2, 3회씩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면서 증시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던 이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에 3, 4회씩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가까운 사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8년, 19년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주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기에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2018년, 19년에도 기준금리는 빨리 올라갔다. 이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최근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올라가면 주시장이 폭락하고 뭐 경기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오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이런 겁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의 검은색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고요. 붉은색이 미연준 기준금리고 이건 지난 2015년 말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이제 주식이나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동행해서 같이 따라 움직인다. 거의 똑같이 움직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교과서와 현실은 그림만 봐도 완전히 다르죠. 실제 기준금리가 2015년 말에 처음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떤가요? 2014년 초에 미리 설레발을 쳐서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3%까지 단박에 튀어오르죠. 이때 왜 튀어올랐냐면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2014년부터 굉장히 컸거든요. 뭐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주책맞게 먼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2015년, 16년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2017년까지도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2017년 초에 보시면은 아까 보면 옐런 누나가 매년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겠다 이런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또 2018년까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기준금리랑 최소한 유사한 흐름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나 이걸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왜 다르지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원래 좀 다릅니다.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약 7% 정도 푹 빠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금리가 2% 올라가면 손실은 마이너스 14%. 예,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납니다. 거기다가 채권 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주식 시장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채권 트레이더, 투자자들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어떻겠습니까?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뉴스라든가 당시의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가격과 금리가 변동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것 같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2014년 이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기준금리가 그렇게 빨리 안 올라가겠네 싶으니까 떨어졌다가 비로소 2017년에 이때 기준금리도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겠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올랐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다시 내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식과 기준금리와 완전히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보셔야 된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런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제 초보자님들은 최근 뉴스들만 보고 관심만 가지셔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주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그 중간중간에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 거의 다르게 움직여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이렇게 뉴스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난 2015년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던 2004년의 기준금리 인상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 빨간색이 미 연준 기준금리고요. 검은색이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이후 기준금리가 올랐던 이 시기를 보여드리는데, 2004년부터 기준금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인상됐고요. 1년 동안 5번이 인상된 거고 2005년에는 더 많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네, 8번이나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1년에 8번이 인상되니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거죠. 거의 2%가 올라가는 건데, 기준금리를 연준이 이렇게 빨리 올리면 10년물 국채금리 폭등하고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하고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 2005년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실제 2006년까지 요 당시에도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식시장이 앞으로 폭락하고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부정론을 내는 일부 기관 또는 자문사,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 2006년부터 폭락에 베팅을 했던 이런 기관이라든가 자문사 저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 2007년 말이죠.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2006년부터 코스피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및 자문사들이 전부 다 망했어요. 그 당시 유명하셨던 분들 전부 집으로 가셨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1년에 8번 올린다 그래도 미연준이 시장과 소통만 잘하면 지난 2005년 사례에서 봤듯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한번 올라가면 과거에도 굉장히 빨리 올렸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완전히 다른 영역이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를 확실히 아실 텐데,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올라갔던 2004년 이때 보시면은 그 전에 이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설레발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져요. 또 마찬가지로 2005년에 그렇게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갈 때 한번 치고 올랐다가 또 중간에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는 미연준 기준금리랑 아주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중기만 봐도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처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빨리 계속 올라가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서 밤잠도 못 자시고 고민하시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애초에 기준금리랑도 다르게 움직이고 주식시장과도 다르게 움직이는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영향, 잠깐 주가 빠지는 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고 정말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걸 역사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얘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전망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금리 인상 속도가 2022년 올해에는 빨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단기적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2005년에도 그렇고 8번이나 인상되고 막 4번, 5번 인상돼도 그렇게 폭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었죠. 하지만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미국의 경제는 강달러 영향도 있고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그에 따라서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유럽과 신흥국의 증시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21년까지 미국이 계속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았다면 올해부터는 유럽과 신흥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상승 속도도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거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고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꺾이거나 둔화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 주식 다 팔아야 되냐? 이게 아니다. 상승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금리 인상의 경과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증가율은 어떻게 됐냐? 과거 살펴보면 지난 2005년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이 시기에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다가 2006년 말부터 잡혔고요. 지난 2017년 기준금리가 올라가던 이 시기에는 역시나 조정은 받아요.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다가 2019년부터 이렇게 안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2%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많이 있지 않았던 시기예요. 2017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20년간의 경과만 봤는데 지난 40년간의 경과도 한번 보죠.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고 검은색이 기준금리인데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상승률이 지속돼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1994년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기준금리가 역시나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좀 둔화되더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항상 사건 자체가 똑같지도 않고요. 반복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의 흐름, 나타나는 일들은 매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라든가 패턴 같은 것들이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특히나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10년물 국채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거래를 하고요. 기준금리 결정도 사람이 하죠. 나머지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많이 잡혔던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거래하는 자산들은 패턴이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로 봤을 때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조절이 된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을 과거의 행동 패턴으로 확인해 봤을 때 확률이 뭐가 높은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상 하단에 후원 계좌로 가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가끔. 네, 그런데 제가 감사의 의미로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든가 종목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5만원 이상은 후원해 주셔야 제가 이제 교육을 해드릴 맛이 나기 때문에 그 이상 후원해 주신 분은 꼭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